그럼 이제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은 가족들을 어떻게 못 오게 했습니까? 난 얘 딱 속았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배치받아서 생활해 보니까 아야 일체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 축자했어요. 간단한 게 나는 혼자 갔으니까 죽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리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 1년 후에는 온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하고 약속은 꼭 지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사이가 없구나. 또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을 때 죽지 못하겠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자살 이코르 반역이죠. 반역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했다. 이렇게 인정되면 그 순간부터 그 가족은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치지도 못해요. 경찰에서 가만히 떼기를 하나 가져다가 뚜루루 말아서 턱 메고 가면 어디다 파묻었는지 어디다 버렸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남은 가족은 또 처벌을 받고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서너 달이 지나면 가족 통째로 어디에 싣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가족을 막아야 된다. 우선은. 우리 가족은 이 북한 땅에 오면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좀 알아차리라 하는. 근데 오지 말라는 말은 못 쓰거든요. 다 보니까요. 네, 100% 체크하니까. 그 다음에 쓰다가, 아하, 이렇게 하고는 효과가 없다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제 동생이, 그때 소학교 4학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들고 아무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성도모하고 결혼을 해서 다 가정이 안정된 다음에 북한으로 와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소학교 4학년생이 어느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옛날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 옛날에 있을 일을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은 편지를 계속 냈어요. 반복. 그러니까 편지를 뜯어보는 사람은 그 남동생이 소학교 4학년인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검열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대학생인데 아마 사귀는 여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되게끔 만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한 3년까지 그래도 불안해요. 올까봐. 네, 올까봐 계속 언제 온다는 편지가 올까봐 계속 불안했는데 한 3년 지나서 우리 어머니 친구 되시는 어머니가 그 아줌매죠. 그 아줌매가 대학 기숙사에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북한으로 오겠다고 너희 어머니를 찾아갔었는데 너희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서 오지 말라는 뜻으로 편지가 계속 왔다.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 거군요. 챘죠. 같은 내용의 편지가 계속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짐을 풀었습니다고. 그러니까 언니도 좀 가지 말고 기다려라.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좀 용편을 봅시다. 이랬는데 그 아줌매는 남편의 니비가 심했어요. 그래 나서 그 남편한테서 떨어지느라고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식이 5이 됐어요. 네. 남편이 뭐가 심했다고 그러셨습니까? 학대가. 학대가. 옛날 사람이니까 때리고 술 주정하고 그게 심해서 그게 싫어서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아줌매가 나를 보고 뭐라 하는가. 나는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오겠다 하고 옮기니까 괜찮다. 그러나 내 자식들 5명의 운명을 그런 처형 거는 내가 자식들 앞에 어떻게 보상을 하겠느냐.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했으면 좋겠냐. 막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 가족은 안 온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내 편지가 결국 발생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북송 사업이 어떻게 70년대까지 계속된 겁니까? 실진에 한 2년 내지 2년 반 사이에 갈 사람은 거의 갔어요. 그 후는 북한의 형편이 아무래도 새 나오거든요. 그래서 탁 쫄아들었는데 북한 김일성하고 이 저청년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직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상태가 나쁘다 하는 걸로 해서 무슨 암 공장을 한 일식으로 가지고 돈을 내서 가지고 가면서 그 정보원들이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도 가고 또 학생들을
집단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적인 북송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게 84년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3년은 두절된 기간이 네,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 북송 사업이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3년이 중단되고 그 사이에 그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나도 저 청년 앞에 가서 하고 조선대학교 앞에 가서 계속 그 호소를 하는데 72년도 김일성의 탄생 60주년 예순도를 기념으로 조선대학교 학생들 200명을 보냈어요. 대학생 선물, 사람 선물.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선물했단 말입니다. 그때 200명을 모집을 했는데 도로는 달아나고 그래서 180몇 명이 갔어요. 세타양 그 바이크 있잖아요. 네. 하얀 거에.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쫙 타서 갔죠. 몽땅 그 하얀 거 네. 행사에 쓸 수 있게 그 오토바이 200대를 북한에서 다 해수해서 전해가 행사에 쓰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청년 일꾼이 아들이 서인데 2명은 먼저 보냈어요. 2명을 먼저 보내놨으니까 청년본부에다가 아들 서희 중에서 2명을 보냈으니까 하나는 일본에서 사업을 인계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남은 아들은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다 사전에 말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냈어요. 그도 딱 명단에 쳐여서 그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말하거든요. 그거는 비법으로 사람을 인질로 보낸 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 청년에서는 일체 누구도 입학해내지 않아요. 조선대학교에서도 자기네 학생들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일체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댔다. 그러니까 당신들 선배들 이야기니까 학생인 당신들이 지금부터 조사를 해라. 그 선배들이 어떻게 돼서 사람 선물 인질로 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조사를 해라. 근데 그래요. 저는 북한에 가서 무법천지거든요. 그건 권력이 있는 놈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무슨 처벌을 주고 고난이 있는 놈들 다 해먹는 나라니까 나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도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채 못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2차 대전 후는 쭉 해왔으니까 그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거기에 가서 너무 황당해서 내가 아까 말했죠. 부모들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나는 자살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왜? 이것을 애구에서 알아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내 입에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번 속담에 미자루, 기가자루, 이와자루라는 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산자루라는 게. 그래서 사루라는 게 원수의 네. 일본어 아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눈도 가리고 귀 가리고 이런 인형도 있죠. 네, 입도 가리고 있고. 석상이 네. 있어요. 그것을 나는 내 사는 기본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했어요. 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자. 그 대신 똑바로 봐놓자. 이 사회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똑바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43년 동안을 거기서 버텼어요. 버텨서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약간한 희망은 가졌댔어요. 그때는 94년? 네. 94년 여름이었죠. 네. 7월 8일. 유럽의 사회주의는 다 붕괴됐었어요. 네. 그러나 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됐을 때 나는 응당 붕괴될 때가 됐다. 절대로 나는 저 사회주의 나라들이 바로 된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세금 없는 나라라는 거는 가보니까 세금 없는 나라는 게 아니라 수탈의 나라더라고.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일을 해도 배급 탈 만한 로인밖에 주고 나머지는 나라가 다 전에 나라가 아니지 그 일당이죠. 거의 뭐 마적단이죠. 네. 김일성의 일당이 다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는 게 나는 그 사회주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혼자서 아까 말했죠. 성적에는 나는 뭐 공부 안 참가해도 성적은 걱정이 없었으니까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일제 시기의 책들이요 뭐요 사회주의 나라의 책들이 뭐 다 있었어요. 통제를 안 했어요. 책들은. 그러니까 무슨 희락 철학부터 해겔 철학까지 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문헌, 레닌의 문헌,
그런 걸 다 해봤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꼭 이거는 무너진다. 왜 그런가? 사회라는 거는 토대가 경제예요. 그 꼭대기에 정치가 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의 토대는 계획경제란 말입니다. 계획경제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가장 다 알았어요. 상점에 무엇이 필요해서 가면 내가 사러 간 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남자들 이런 손칼 있잖아요. 접이 손칼. 이런 게 산더미만큼 있어요. 또 한쪽 구석에는 촛불 그런 거 가지고 만든 쌀 씻을 때 돌을 없애기 위한 이런 절이라는 게 조리. 있어요. 네. 절이가 또 산더미만큼 있어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째서 필요한 건 없고 이런 것들만 산더미만큼 있니? 물어보면 그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뭐라는가? 작년에 금년도 계획을 인민경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잘못 적어였겠지 뭐. 사람 사회가 잘못 적어여서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는 오래 못 간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됐을 때 이제는 드디어 붕괴되는구나.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 붕괴되겠니? 했는데 김일성이 더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못하면 이번 기회에 북한도 좀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배를 타고 한부이 저로 찾아왔댔어요. 그 나를 보면은 야, 이 북한이 언제 갈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한 3년 갈까요? 길면 한 5년쯤 가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거야. 아니야.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더 가로 세로 얽혀 있어도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아. 그분이 오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관찰이 오랬고 나는 너무 호락하게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뭘 했어요? 그때까지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무슨 좀 밀리고 좀 양도 적게 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배급은 어떻게 내줬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아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김정일이는 지혜비가 죽자바람으로 이 백성들을 다 잘라냈더랬어요. 모든 돈은 금수산 지금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저 시체 안치소. 그렇죠. 네.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건장한 노력은 다 모아다가 그 사람들만 먹이고 그걸 시작했어요. 그 지금 금수산 기념궁전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본래 거기 의사당 그렇죠. 자리였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가 수립된 제일 첫 번째 의사당이란 말입니다. 금수산 의사당. 어느 미친놈이 한 개 나라의 국회 의사당을 제비 묘지로 만든 놈이 있어요. 난 그거 봤을 때 완전히 마음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미친 나라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탈북해서 일본으로 오신 게 몇 년이죠? 2004년에 네. 탈북하기는 2003년에 했는데 중국에서 1년 반을 시간을 먹었어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 제 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본에 도착해서 나흘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간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 형제들 얼굴도 다시 못 보고 다 그냥 그 생리별로 해서 네. 돌아갔거든요. 난 그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그때 90살이 됐었는데 그래 우리 동생이 한번 전화 와서 누님 잘못하면 아버님을 다시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이 집안에서 넘어지셨는데 넘어질 때 기둥에 머리를 쪄놔서 대량 출혈을 하셨다는 게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게지. 그래서 내가 야 아버지 발목에다가 밧줄 달아매서 침대에 삐끄러매라. 내가 갈 때까지는 기어코 살아 계셔야 된다. 그 남동생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학교 4학년. 소학교 4학년. 그러면 아버님 뵀을 때 아버님 의식은 있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의식은 계셨더라고요. 저를 딱 보자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예. 알아보셨습니까?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 얼굴, 동생 얼굴 이렇게 번갈아 보셔서 어머니 얼굴하고 우리 어머니가 야야 설명이 필요한 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안 갑니다. 내가 영원히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나흘 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본으로 갔다는 거하고 남은 나흘이라도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갔다는 거하고는 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크지요. 나는 아버지의 딸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뭐랄까 효성은 했다고 난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고 계시는 모두 모이자. 네, 모두 모이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2년 동안을 우리 어머니하고 부모님들 댁에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제 책을 일본에서 네. 또 북으로 간 사람이 이야기를 썼어요. 그것을 출판사에 넘긴 다음에 도쿄에 계시는 분한테서 도쿄에 와서 같이 활동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쿄로 올라왔어요. 가와사키 에이코 선생님이 북한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이제 탈탈탈해서 몇 시간 쭉 얘기를 했고, 뭐 수십 년 비인간적으로 지내셨던 일이 몇 시간에 다 압축될 리는 만무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은 얘기를 좀 휙 건너뛰어서 지금 모두 모이자 일본에서 인권 활동 하시지 않습니까? 네. 모두 모이자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일본에서 나서 자랄 때 일본은 법치국가였으니까 무슨 개인이든 국가든 무슨 단체든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은 무조건 나는 법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도쿄에 와서 진작 그 재판을 하자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마모르카이라고 있어요. 네. 일본에. 그 마모르카이 간부님들이 내가 책을 낸 걸 보고 그 책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야마다 문매 씨하고 하기하라 씨. 두 분이 하기하라 씨는 자기가 뽑은 필가가 아닙니까? 네. 자기도 상을 탄 분이에요, 일본에. 네, 대동강이라는 잡지도 하셨고 또 네. 지금 인터넷 매체도 하고 그래, 지금 계시죠? 이제는 돌아가셨죠. 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이런 활동하지 말라는 게죠. 활동하지 말고 책을 쓰시오. 책을 쓰면 자기가 일본의 나오키쇼라는 게 문학상으로는 제일 높은 상이에요. 네, 나오키 문학상. 예, 나오키쇼를 무조건 타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 책을 쓴 거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썼지. 나는 소설가가 되자고 일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책을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먼저 재판을 시도했더라고요. 저 청년은 대상으로 오사카에서 했는데 두 번 하시는데 두 번 다 뭐 서류 접수도 제대로 못하는 재판이라는 거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송 사업 자체가 일종의 사기다. 네. 네,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보고 안 된다는 거지. 일본 되지 않는다고. 그런 걸 법으로 다스리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기어코 그건 밝혀야 된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쿄에 와서 올라와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크로싱 있잖아요. 크로싱 네, 영화 크로싱. 네, 크로싱 차인표 씨가 주연한 영화요. 크로싱 영화 상영회에 갔는데 그분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크로싱가 끝나고 그때 감독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 이분하고 탁 몇 마디 말을 해보니까 아따라 이 사람하고라면 되겠는지 모르겠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끝나고 와서 한 이틀 있다가 사무소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절에 변호사단 탁 모아줬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집 변호사단. 그렇게 해서 지금 3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왜 그런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 변호사단이 내가 딱 제기를 하니까 뭐란가. 가와사키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발생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개 유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진아이 같은 방법이죠. 일본에 3만 명의 변호사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일본 변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합시다. 그래서 그때는 원고단이 11명이었어요.
10명의 탈북자와 직접 배를 타고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도 일본 관계 탈북자죠. 10명의 탈북자와 한 사람의 제일동포. 그 제일동포는 본래 저청년 간부를 하시던 분인데 가족을 다 북한에 보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저하고 알게 되니까 자기도 같이 참가하겠다. 그래서 11명이 원고가 돼서 네, 거기 일본인 저도 있었고 네. 또 가와사키 선생님이 이제 일본 국적을 취득하신 것도 바로 이 재판 일본 사람이 아니면 소송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받아주지 않지만 왜 일본 국적을 했는가? 내가 한국에 와서 북송 사업을 내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해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근데 일본에서 일을 전개하자면 무슨 일이 부딪힐지 모른다면 어떤 위험이 조성될지도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본 국적이라야 일본 법기관하고도 해보지. 그러니까 국적을 절에 일본 국적을 탔어요. 신변 안전 문제도 크겠군요. 네. 그러니까 조총련이 테러를 한다고 해도 일본 국적인 사람한테 테러를 하는 거하고 조선족 내가 조선 국적이나 한국 네. 국적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일본에서 움직이면 저 청년 앞에 달마다 가거든요. 일본에서 움직이고 또 다른데 조선대학교 앞에 어디에 가서 해도 일본 공안이 딱 나와줘요. 딱 나와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변 그 안전을 위해서 일본 국적을 수속했거든요. 그래 이 국적 수속하러 가서 내가 어쩐지 알아.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 국적 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일본 국적을 따면 수속을 하면서 버릴 거예요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지. 김정은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첫 스텝은 밟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죠. 근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재판 전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때도 그 임정은 변호사협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건 2015년 1월 15일 날에 제출했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진행 중이에요. 두 번째로 한 게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김정은과 허정만을 조사해 주셔야 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네. 허정만은 누구죠? 허정만이라는 게 한덕수 다음에 조총련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를 처분해 주시오 하는 거 서류를 했는데 그때는 내하고 국제변호사 딱 둘이서 갔어요. 왜 그런가? 왜 내 혼자서 원고인이 됐는가? 그거는 그 어떤 국가 권력이든 막강한 힘을 가진 단체든지 간에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짓밟을 수 없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우정 한 사람 혼자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서류를 가져갔는데 내가 가져간 서류는 순수히 접수를 했어요. 내보다 먼저 일본의 특수 실종자 문제 조사회. 네, 거기서 먼저 갔었는데 그거는 네. 서류 접수도 못해요. 아라키 가즈히로 교수가 하는. 네. 아락산이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짜 맞고 왔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이제 북한이 납치했다는 증거가 조금 불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납치되었다고 의심스러운 네. 사람들이제 그런 단체인데 그것도 활동은 상당히 잘 하시고 계세요. 저희 베나 TV에서도 여러 번 그 문제를 가지고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락산내는 그냥 접수도 못하고 전 접수는 했어요. 접수했는데 한 반년쯤 지나서 기각되었다는 통보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로서는 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도 김정은을 내가 했었거든요. 피고로.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2018년 8월 20일에 지금 하는 재판이죠. 도쿄 지방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때는 5명의 탈북자 5명 다 직접 배를 타고 갔다가 탈북한 사람들. 네, 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5명 탈북자가 원고가 돼서 북한의 김정은을 피고로 해서 1인당 1억엔씩 손해배상금을 걸고 지금 재판을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 중인데 뭐랄까 지방법원에서는 일부 승소했어요. 일부 다 승소한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거의 다 승소한 거나 같았어요. 왜 그런가? 북한의 북송사업이라는 거는 제1동포들을 저 청년이 거짓말 선전을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청년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데모를 하죠. 그럼 전애끼리 저기 누구야? 탈북자야. 이러면 전애끼리 탈북자 북한에 가서 관계없지 뭐 저청년하고는. 그래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자기들이 보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자기들은 일제 상관이 없다는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그 협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는 말 못하게 됐어요. 저 청년이 거짓말 선전을 해서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 이건 유죄다. 유괴형에 속한다. 이렇게 판결 났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억류된 것도 이것은 죄인데 범죄라는 것은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사법권의 관할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절반으로 갈라서 앞부분만 유죄. 그러니까 일본 영토에서 벌어졌던 일만 예. 유죄, 일본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예, 뜻이군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날로 고등법원에다가 상소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인가? 이것은 일관된 일이다. 저 청년이 사람들을 기차에서 태워서부터 니가타에서 배에 태울 때까지는 저 청년이 했다. 근데 배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보낸 배이기 때문에 북한 배다. 북한 배에 오르면 그건 북한 영토다. 그건 니가타 항에 있지만은 북한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억류 사업은 니가타 항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법 안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번에 거쳐서 구두변론을 했는데 지금 10월 30일 날에 판결이 돼요. 네.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 구두변론 때 무슨 소리를 했는가?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세요. 목숨이 모자라서 이 재판을 끝내지 못합니다. 시작할 때 2018년에 5명이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 5명이 다 건강했어요. 네. 근데 금년 초에 그 중에 하나 고정음 씨가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한 분은 사가기바라상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북한에서 작업중에 돌에 치여서 입은 부상당한 후유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3번째는 5명 중에서 남자가 한 사람인데 또 나이도 어려요. 이분은 지금 한 64살 되는가? 우리 원고단 중에서는 제일 나이 어린 분인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이죠. 그런 거 만났어요. 지금 완전 중환자란 말이에요. 둘밖에 남았어요. 지금 제일 나이 많은 둘이가 남았어요. 오사카에서 사이토상이라고 일본인 여자, 일본인 아주머니 한 사람. 일본인 척. 일본인 네. 척 하나하고 내하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 나서 내가 재판소에다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우리 목숨이 모자라서 재판을 진행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31일에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일본 재판 담당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늦게 실현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가와사키상의 분투 또 건강하셔서 통일되고 가족도 보셔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을 피고로 한 모두 모의자의 소송은 2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애초 1심 법원은 제1조선인들에 대한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의 행위를 이주 권유와 북한 내 억류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생한 억류와 관련한 재판 관할권은 일본에 없고 이주 권유로 발생한 재판 관할권은 일본에 있지만 제소 시점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20년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0일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니구치 소노의 도쿄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북한 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 행위로 봐야 하며 이 일체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의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 하면서 이 소송을 1심 법원인 도쿄 지방재판소에 돌려보냈습니다. 승소 축하드립니다.